아동 성착취나 아동 성범죄들은 네. 친모가 공범이거나 네. 동조범이거나 그럼 흔한 일이죠. 때이른 더위와 장맛비로 우중충하고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던 2021년 7월의 어느 날, 먹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던 사이 그 집에서 벌어졌던 일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전 대덕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난데없이 시끄럽고 어수선한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어떤 여자가 막 소리 지르면서 뭐 어디 갔냐 저 새끼 잡아 그러더니 뭐 누가 도망갔는지 뛰어내렸는지 뭐 우당탕탕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한 5분 지났나? 그 여자가 화장실에 있는 박스를 보고 저 아이스박스 뭐냐고 뭐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고 아이스박스 안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 도착한 경찰이 보기엔 그곳은 여느 평범한 가정집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화장실 한켠에 있던 아이스박스를 여는 순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마치 마주하면 안 될 것을 본 것처럼 얼어붙었고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이스박스 안에 있었던 것은 바로 아이의 시신. 여러 개의 아이스팩과 함께 비닐에 쌓여있던 시신은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 작고 말라 있었습니다. 사망한 지 한참이 지났는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고 몸 여러 곳에는 끔찍한 상처도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돌도 안 됐을 것 같은 여자의 시신이었어요. 옆구리, 허벅지, 얼굴, 머리, 다리팔 뭐 할 거 없이 거의 온몸에 골절하고 출혈 있었는데 상당히 강한 외부 충격 혹은 폭행의 흔적 같아 보였습니다. 아이스박스 안에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본 지 이제 20개월이 지난 가영이. 아이는 언제 사망해 이 안에 담기게 된 것일까? 주민들은 아이가 평소 많이 울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좀 뭐 다 찌러지듯이 울었다고 할까요? 뭐 애기니까 그러나 보다 했죠. 근데 뭐 한 달 됐나? 갑자기 애 울음소리가 안 났어요. 아이 울음소리로 시끄럽던 집이 어느 순간 조용해졌다는 이야기. 주민들은 갸우뚱해하면서도 어느새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그렇게 묻히지 않았던 건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덕분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이는 다름이 아닌 아이의 외할머니 박씨. 그녀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자신의 딸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집에 있던 친모 25살 정모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박씨는 어쩌다가 직접 딸의 아동학대 신고를 하게 된 것일까? 그리고 현장에서 급하게 달아난 이는 누구였을까? 이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건 20개월 가영이의 몸에 남은 성폭행의 흔적이 드러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렇게 내내 흐렸던 하늘의 먹구름이 걷히며 가려져 있던 추악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 작년 사건입니다. 2021년 7월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또 많은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께서 아동 피해자 관련된 사건이 못 듣겠다고 중도에 좀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꼭 이 분석과 알려줘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부디 좀 마지막까지 시청, 청취 부탁드립니다. 아이의 시신이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스박스에 담겨 있었고요. 뭐 상흔 같은 것들도 그대로 많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 뭐 골절, 몸 전체의 골절 출혈이라고 하면은 뭐 심각한 아동 학대 이것이 이제 의심되는 부분인 거고 거기에 이제 아이스박스에 이렇게 팩과 같이 있었던 상황. 이게 7월이니까 아마 굉장히 뭐 아시다시피 2021년 7월은 굉장히 더웠으니까 네. 냄새, 부패 이런 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좀 죽은 지는 좀 된 것 같고 근데 심각한 아동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고 네.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시신을 그냥 이렇게 감춰놓은 것이 아닐까 여기까지 그리고 뭐 평소에 이제 많은 울었던 아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럼 분명히 그 연관성이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 시점이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쯤부터 아이의 우는 소리가 안 들렸다라고 하면 그때가 사망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이 아이가 좀
작습니다. 이제 20개월이고 이게 뭐 학대였는지 이제 판단하기에 관계자가 돌도 안 됐을 것 같이 작아 보였다, 말랐다, 막 영양 문제였을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설해마을의 영화 유기 사건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그건 아예 작았죠. 네. 낳자마자였죠. 네. 근데 이제 보관 같은 경우에 냉동고에다가 아이를 넣어놨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케이스는 밖에 데리고 나가서 유기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냉동고에 좀 어정쩡하죠. 네, 넣은 것도 아니고 아이스박스고 밖에 그리고 한 달 동안 가지고 나간 것도 근데 아니고. 설해마을 그 건은 네. 그 설해마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이 잘 살았고 네. 평수 컸고 냉동고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건 그렇게 가는데 여기는 집이 그렇게 크지 않고 네. 냉장고밖에 없는 상태. 그 냉동고라는 게 요만큼밖에 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화장실에 아이스박스 상태로 네. 그건 전적으로 이렇게 좀 뭐 이 공간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약간의 방치같이 느껴져서, 그러니까 뭔가 결단을 못한 걸까요? 아이를 밖에 데리고 나가서 유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예를 들면은 하려고 했는데 네. 시점이 안 맞았다. 아니면 방법을 이게 정확히 이렇게 뭘 하기가 어려운 범인이었다라고 하면은 네. 그냥 그렇게 놓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뭔가 기회가 되면은 하려고 했을. 당시 이제 도주했던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이 아빠 양 씨로 밝혀졌는데요. 이제 신고자는 또 외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포된 사람은 자신의 딸을 직접 신고를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아이 아빠는 또 도주를 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가족끼리 뭐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고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아서. 근데 이제 외할머니라고 하면은 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같이 살지 않았으니까. 네. 자기도 느낌이 오지 않겠어요? 한 달 동안 애를 못 보니까. 네. 이거는 뭔가 찜찜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21년 뭐 그 전에 아동학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떠올랐을 수 있죠. 그러면 아동학대? 근데 가보니까 내가 도망갔네? 그리고 이 시체가 있네? 그럼 뭐 사실 빼박이죠 뭐. 이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경찰은 또 다른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전화를 걸어온 외할머니 박 씨는 딸, 그리고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양모 씨가 집을 나가기 전까지 자신의 집에서 함께 가영이를 돌봤다고 했습니다. 100일 정도 때부터는 내가 업어 키웠어. 건강하고 맑고 얼마나 예뻤는데. 근데 갑자기 올해 4월 달에 침을 싸서 급하게 나가는 거야. 처음에 사진도 보내주고 하다가 나중에 아예 연락이 끊겼지. 겨우겨우 수소문해서 찾아냈는데 이렇게 돼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때 보내지 말걸. 박 씨는 가영이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이 현장에서 달아난 양 씨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확신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외할머니에 의하면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2월 무렵 택배 회사에서 동료 사이로 처음 만났습니다. 딸은 어느 날 남자친구와 놀러 간다며 집을 나선 후 그날로 연락이 두절됐고, 그로부터 5개월 후 갑자기 임신 사실을 알려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날 무렵 양 씨는 사기 혐의로 1년 4개월 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형을 모두 살고 출소한 양 씨는 곧바로 친모 정 씨를 찾아왔고, 마땅히 갈 곳이 없던 딸과 양 씨에게 외할머니는 거처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갔다가 조금 일찍 들어왔는데 양기가 딸이랑 가영이 옆에 빨개 벗고 누워있는 거야. 그 느낌이 싸해서 당장 나오라고. 걔나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뭐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으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나한테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악마보다 더한 악마야. 그 후 양 씨는 또다시 휴대전화로 사기를 친 사실이 들통나 외할머니 박 씨와 말다툼 끝에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집을 나갔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가영이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에서 달아난 양 씨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경찰로부터 급하게 도주하느라 신발도 신지 않고 휴대전화도 집에 둔 채 3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라져버린 양 씨. 그렇게 3일의 시간이 흐른 후 대전 동구의 한 모텔 인근 CCTV에서 양 씨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7월 12일 오전 8시 30분 모텔 앞에서 여유롭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의 양 씨를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양 씨가 머물고 있던 모텔을 찾아 급습했고, 오후 2시 45분경 잠을 자고 있던 양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신진 아이한테 할 말 있으십니까? 아이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이유가 왜요?
경찰은 양 씨가 도주 기간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한밤중에 주차되어 있던 차의 문을 열고 신발을 가지고 온다거나 빈집에서 휴대전화, 현금, 카드를 훔치며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도주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힌 양 씨. 자신을 아이의 친부라고 밝힌 양 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애가 울면서 잠을 자지 않고 본인은 술에 취했고 순간적으로 애를 때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후 20개월의 작디 작은 영아의 몸에 무자비한 폭행을 휘두를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을까? 게다가 양 씨는 폭행 직전 아이 위에 이불을 덮어 이웃에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숨진 가영이의 몸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개월 아이의 몸에 남겨져 있는 성폭행의 흔적. 아이 친모에 따르면 양 씨는 그전에도 아이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성추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실인데요. 아이의 몸에서 성폭행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외할머니 박 씨에 따르면은 집에서 같이 생활하던 그 시절에 옷을 다 벗고 같이 애 엄마와 아이를 옆에 두고 누워있는 모습을 목격을 했었다, 뭐 이런 증언도 있었는데요. 어떤 뭐 소아성애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어떤 범죄가 이어져 왔던 흔적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소아성애 부분은 모르겠고, 네. 근데 이게 드러났다고 하면은 네. 아마도 네. 친모 부분이 분명히 알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 거보다는 다른 특징적인,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네. 미성년에 대한 뭐 특징적인 뭐 전과라든가 공격성 같은 거 있었을 수 있는데 나체 상태로 있는, 그러면 그것까지는 아닌 거고, 다만 성범죄 전력은 분명히 있었을 수 있다. 네. 그 부분까지만은 인정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도주 기간에 문화상품권은 뭐 싸게 판다고 하고, 예를 들어 돈 받고 사라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훔치는 뭐 이런 행각들을 벌입니다. 뭐 자잘한 범죄는 뭐 기존에도 사기 행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있었는데 어떤 종류의 범인 프로필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냥 동네 양아치죠, 뭐 그냥 이런 사기범, 뭐 일종의 성적 착취라든가, 네. 뭐 이렇게 폭력적 해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근데 이제 본인이 변호인을 통한 주장을 따르면은 생활고로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울고 뭐 스트레스를 욱해서 때렸다라고 하는데, 욱해서 때린 것하고 기존에 뭐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신체에 성폭행 흔적이 남아 있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욱해서 네. 때린 거는 본인의 변명이고, 네. 아마 그 뭐 때리면서 학대도 하면 성적 학대까지 반복해서,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동거했다고 하지만 뭐 그 친모한테도 그러니까 이제 닥치는 대로 이 성적인 폭력성을 나타내는 네. 그런 대상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약자한테는, 그렇죠. 예. 네.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제 도로 댕기면서 성범죄를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특징이 나타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쪽에 뭐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사진 같은 이런 것들을 보관해서 그쪽으로 이제 조금 더 범죄의 방식이 네. 들었는데, 자기가 그냥 동네 양아치식의 뭐 이제 사기나 이런 것들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말 그대로 딸이 잠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 양 씨를 만나러 간다 당시에 그래놓고 나가서 안 들어오고 그 길로 사라져버리고 연락이 끊겼다. 이게 어떤 양 씨 입장에서는 내가, 그러니까 어떤 조종을 통해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죠. 성적 착취라든가 아니면 네. 학대 상황이면 이른바 동거하는 그 여성도 20대 중반? 네. 일종의 뭐 가스라이팅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 사건이 처음 밝혀졌을 때 친모가 사실은 같은 집에서 살면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자기 자식이면서 뭐 이런 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동 성착취나 아동 뭐 이런 성범죄들은 네. 이런 형태, 가족 내 아니면은 뭐 의붓 아버지 이런 경우는 친모가 공범이거나 네. 동조범이거나 그럼 뭐 흔한 일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도 폭력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대다수고, 그런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친딸을 이 자신의 그 동거남한테
일종의 뭐 공급해주는 이런 경우에는 일상적이죠. 정말로 입에 담지도 못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또 태연하게 절도 행각을 벌이면서 도심을 활보하고 다녔던 양 씨. 그에 대해서 아직 밝혀질 것들이 더 있습니다. 양 씨의 주변인들은 그를 착하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양 씨 커플과 가영이를 위해 잠시 집을 내준 적 있는 선배는 사건을 듣고 많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씻기는 것을 본 적도 있는데 몸에 학대의 흔적이 없었고 양 씨는 늘 좋은 아빠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 씨는 평소 아이의 친모 정 씨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밤마다 양 씨에게 맞았다고 했습니다. 양기가 그랬대요. 야 이년아 더 때려줄까? 너 맞는 거 좋아하잖아. 더 때려줄까? 그러면서 아기 가리키면서도 저 애새끼 더 맞아야 된다고. 양 씨와 전에 동거를 했던 여성 최 씨는 그에 대한 무서운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 씨는 술을 먹고 나면 정신을 놓았다고 했습니다. 스스로의 몸에 자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양 씨. 양 씨는 최 씨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뒤집어 씌우거나 최 씨 명의의 휴대폰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양 씨와 만난 또 다른 여성 현 씨. 그녀는 아이까지 가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안 양 씨가 아이를 미혼모 시설에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에서 자립비용으로 60만 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입양 보내고 60만 원을 받자고 제안한 양 씨. 그는 친자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소식이 밝혀졌습니다. 양 씨는 체포 직후 아이에 대해 자신이 친부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DNA 대조 결과 가영이는 양 씨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씨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었어요. 감정의 동요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구체적으로 그럼 누구 딸이냐 이런 것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 대해 평소 애정이 없었다는 양 씨. 그런데 그는 정 씨와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가영이의 외할머니 박 씨를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전화 받으시고요. 제가 지금 갑니다. 아니면 통화해요. 사실혼 관계 증명하고 제가 고소하겠습니다. 애엄마도 오고 싶어하는데 강압적으로 맞는다고 고소합니다. 당시 양 씨는 혼인신고를 거부하면서도 아이와 정 씨를 강압적으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양 씨는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 외할머니 박 씨는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딸에게 물었으나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가영이가 숨진 6월 15일 양 씨로부터 흉기로 위협받아 어쩔 수 없이 그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주장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양 씨가 딸 정 씨에게 딸보다 먼저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 너희 엄마도 다 죽여버린다. 그러면서 칼을 목에 들이대며 범행 전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딸 정 씨는 양 씨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순한 아이로 보였는데 단호한 판단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주동하면은 의견을 내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 버리는? 그녀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그녀의 학습 능력이 더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웃 상인은 그녀가 돈 계산을 바로바로 못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 일부에선 정 씨가 경계성 지능을 가졌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었습니다. 네, 이제 이 양 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여성들을 만나면서 학대, 범죄에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종류의 범죄자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일종의 기생형 범죄자죠. 네. 젊은 여성들을 착취하면서 옛날에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돈도 뜯어내고 또 이제 지가 포주가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복지수급도 자기로 다 받고 이런 형태. 그러니까 전형이 기생형 양아치죠. 그러면서 닥치는 대로 사기도 하고. 근데 큰 범죄는 못해. 네. 그냥 자기 밑에 있는 자기가 쉽게 다룰 수 있는 아이나 여자에 대한 성적 착취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그런 형태 기생형 인간이죠. 근데 또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전해진 인상들은 또 굉장히 좋은 사람,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고 좋게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사하고 아무런 반응 없고. 왜냐?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니까. 친자식을 입양 보내고 60만 원을 받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의 인간인데 이 정 씨와 가영이한테는 이제 이 박 씨, 외할머니 박 씨한테 협박 문자까지 보내면서 데려갔거든요. 외할머니 박 씨가 돈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라도 집도 있고. 그러니까 가영이와 정 씨를 데려가면은 네. 뭐래도 뜯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데려갔는데 정작 그렇게 큰 돈은 못 뜯어낸 것 같고. 네. 작고 조그만씩 뜯어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생형 인간이라는 거죠. 아직 이용할 만한 자원이라고 자원이죠. 그래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충격적인 부분은 DNA 확인 결과 친자녀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또 이제 본인이 스스로 예를 들어서 검거됐을 때 내 친자식이다라고 얘기를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범죄의 사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듯한 인상이 있거든요. 그게 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식이 어차피. 그 자기 자식은 어차피 돈벌이 수단이고 네.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영이가 자기 친자식이다 아니든 어차피 이용할 대로 이용만 먹고 뭐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도 하고 그럴 거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사건 당일 6월 15일입니다. 이날 밤에 대해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한 정 씨의 당시 상황에 따르면은 이제 칼로 압박을 받고 극도의 공포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공간을 분류해서 화장실 뭐 들어가 있어라 해서 따로 있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후에 뭐 은닉 뭐 같이 이제 다니면서 애를 그렇게 은닉한 이후에 밖에 뭐 노래방 다니고 지인 만나고 이런 모습하고 좀 이게 연결이 사람들이 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연결이 되죠. 네. 왜냐하면 그 정도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네. 지배를 당한 성적으로도 착취당하고 심리적으로도 지배를 당한 그런 경우라고 하면 특히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미성년 여성들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충분히 이런 심리 상태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의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 자기를 착취하지만 의지를 해야 되고 그 의지가 사실은 폭력적인데 네. 그것을 벗어나는 거엔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 그 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모자른가? 경제적 지능인가? 네. 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정확히 검사를 해보면 안 나타났다. 그럴 수 있어요. 네. 뭐 지능이 한 80 왔다 갔다 조금 넘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죠. 많이 이렇게 여성이나 약자들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사기꾼이나 아니면 그런 범죄자들 같은 경우 가스라이팅을 주로 하는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상을 또 기가 막히게 찾아다니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정 씨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좀 양 씨가 본 게 아닐까. 금방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양이란 인간이 네. 주로 그렇게 착취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가출팸이나 약한 부분이 있는 그렇죠. 사람. 이런 업소나 이런 데서 상황적으로 예를 들어 취약하거나 취약할 수 있는. 네. 네. 자, 과연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사건이 벌어진 그날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양 씨. 하지만 친모 정 씨는 양 씨의 폭행과 학대가 자신과 아이에게 매일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정 씨의 증언에 의하면 거의 매일 밤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는 양 씨. 이불을 뒤집어 쓰우고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히는 일은 예사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인 2021년 6월 15일 밤 술을 마시던 양 씨는 그날따라 유독 더 흥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가영이에게 이불을 씌운 다음 가슴 부위에 올라타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가정용 살충제 통으로 정수리 부분을 10회가량 가격했습니다. 양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영이의 오른쪽 다리를 비틀어 골절시키고 벽에 내던지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갑자기 정 씨에게 화장실로 가 있으라고 한 양 씨. 그 후 양 씨는 아이를 성폭행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친모 정 씨를 보고 범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마 믿을 수 없을 만큼 잔혹했습니다. 가영이가 숨을 멈춘 후에 저를 보고 막 웃으면서 시신을 산에다 버릴까 바다에 버릴까 이렇게. 그날 밤 두 사람은 숨이 멎은 가영이의 시신을 집에다 두고 밖으로 나가 평소처럼 지인들과 만나 주점과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유흥을 즐겼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두 사람의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이불로 덮어둔 시신에서 부패가 진행되기 시작하자 부패를 막기 위해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을 인터넷으로 주문해 시체를 넣어 20여일간 화장실에 방치했습니다. 이들은 아이스팩을 수시로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일상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양 씨는 대체 어떤 인물인 것일까? 양 씨의 지인들은 그가 조용하고 소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늘 딸려오는 양 씨에 대한 평가는 두 단어로 압축됐습니다. 바로 배신과 거짓말. 상습적으로 주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절도를 일삼았다는 그는 10만원 단위부터 100만원 단위까지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군대에서도 그의 절도와 거짓말은 이어졌고 결국 사기와 절도로 교도소에 3차례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했던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약물에 의지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걔가 정신과 약을 많이 먹었어요. 과하게 많이 먹었죠. 거의 매일. 왜냐면은 한 번 그거 적응되고 나면은 안 먹고는 도저히 잘 못 자거든요. 양 씨는 평소 정 씨와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저 여자 강간할까라고 서슴없이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또 정 씨와 성행위를 할 때 칼이나 거의 등을 이용해 정 씨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킨 뒤 성행위를 하는 등 성적 가학행위를 통해 흥분을 느끼곤 했다고 했습니다. 양 씨는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긴 딸과 손녀의 안부를 애타게 묻는 외할머니 박 씨에게 어머님과 하고 싶어요. 어머님이랑 한번 하고 나면 공유하겠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신상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범인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범행 당시 30살, 이름은 양정식입니다. 이 친모 정씨의 증언에 의해서 밝혀진 그날의 진실은 굉장히 좀 참혹한데요. 일단은 장기간 동안에 이런 폭행이 이루어졌다. 당시에 뭐 그전 상황도 있었고 당일 상황도 있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있을까요? 술을 먹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변명인 거고 네. 일상적으로 이제 성적 학대하고 폭행을 하면서 자신의 이제 그 범죄적인 것을 만족시켜 왔던 그런 유형의 범죄자인 건데 네. 아이만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친모 정 씨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아이가 거기 있었던 거고 네. 그러니까 친모 정 씨가 일종의 매개체가 된 부분인 거죠. 물론 친모 정 씨도 역시 성착취도 당하고 폭력도 당하고 가학적인 것도 당하면서도 일종의 가스라이트 상태가 됐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네. 그런 게 사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친모 정 씨는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사실 경계선 지능이기도 한데 딱히 검사해 보면 정상이고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가 원치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을 하는데 그것을 스스로도 통제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네. 사실은 이 사건의 본질이기도 한데 하여튼 뭐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 범인은 잘 이용하는 거죠. 양정식이 평상시에 여성에 대한 태도가 어떨지에 대해서 지나가는 여자부 강간할까?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있던 만났던 여자들로 가학행위나 폭격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행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얘가 약 때문에 그럴까 이런 의심을 가지시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과 약. 예, 약물에 의지했다. 이게 정신과 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신과 약을 마약처럼 먹은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얘가 그럼 원래 정신적인 어떤 불안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한 거 아니야? 그건 정확히 이제 검사를 해봐야지겠죠. 네. 그리고 이 양정식이 범죄 시작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걸 찾아서 봐야지 아마. 그러니까 계속 자잘한데 계속 이런 걸 시도하잖아요. 일단은 그 양 씨에 대해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는 18점으로 재범 위험성 높은 수준 나왔고요. 성인 재범성 위험성 평가는 총점 19점으로 역시 높은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요구 PCLR 평가 결과는 26점으로 높은 수준 사이코패스. 네, 그렇게 평가가 되어서 이 종합적인 재범 위험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왔네요. 근데 이거 재범 위험도나 성물 위험자 평가는 결과적 평가예요. 네. 사실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정도 범죄를 저지른 애들한테 이런 평가를 해보면 다 이렇게 높게 나오죠. 네. 문제는 이게 어디서부터 유래됐는지 사실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판단을 못하면 이거는 사실 이거 어떻게 처벌을 하든 네. 심각한 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동학대와 살해 그리고 이제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바로 항소했고요. 2심 법원은 원심 파기하고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또 양 씨와 함께 사체 은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남겨진 친모죠 26살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은 상당히 낮은 거죠. 네. 살인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학대와 가학 뭐 이런 게 그렇죠. 있었죠. 가학적. 네. 정확히 면 강간살인이잖아요. 네. 그것도 영아에 대한. 네. 이거는 뭐 사형을 선고해도 되는 범죄인 거죠. 적어도 얘는 심각하게 아마 그 검사를 해봐야 될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범죄가 이 사건이 말고 그 이전의 여죄도 분명히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정도라고 하면, 이 정도의 폭력성이 높다고 하면은 네. 사실 그게 지금 이 건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 같고, 네. 그러니까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 친모 정 씨 이전에도 여러 여자를 이렇게 착취를 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린애에 대한 것이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네. 지금 이 경우를 보면. 이런 형태의 가학적인 성범죄자,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그게 소아 성기호증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소위 평가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부족했던 부분 같고, 네. 친모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류의 사람, 경계성 지능보다 조금 위에 있는 이 사람은 실제로는 이제 치료 감호가 돼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아, 정 씨 같은 경우요? 네, 정 씨도. 네. 근데 그건 없었어요. 네. 그냥 3년. 그럼 3년 뒤에 이 사람이 어떨까요? 또 이런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똑같이 애를 낳는다고 하면은 그 애는 이 아이처럼 되지 않을 보장이 있을까요? 이게 약순환이에요, 고리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걱정스럽다는 거죠. 가해자이자 말 그대로 이제 약자, 피해자이기 때문에 두 가지 속에 다 있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그 많은 분들께서 충격받았던 부분이 아마 이걸 겁니다. 양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 친딸이라고 본인이 알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말 그대로 성폭행, 강간살인을 한 20개월 딸에게 그렇죠. 한 거라서 어떻게 이런 인간이 존재하지? 라고 많은 분들께서 좀 당시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었고요. 뭐 가장 안타까운 건 역시나 아이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예. 가명으로 가영이라고 불렀던 이 아이인데요. 20개월이면 진짜 말 그대로 정말 많은 예쁨을 받고 한창 그럴 나이인데 꽃도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그 분석 하나가 계속 기억이 납니다. 아이의 마지막 직전에 사망 직전에 마지막 찍혔던 동영상 중에서 기존에는 이제 양 씨를 만나기 전에는 밝은 표정에 웃고 떠들었던 아이가 아빠 쪽으로 시선을 안 보내고 표정이 굳어있는 그런 영상이 찍혀있는 것을 보고 학대의 징후로 판단했던 전문가 분석 그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마지막까지 겁에 질려서 끔찍하게 사망한 가영양의 명복을 빌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